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슈퍼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376조 원,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5.7%가 늘었고요. 이 오름 폭은요,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겁니다. 걱정은 적자와 또 채무 규모도 는다는 점이죠. 이걸 감내하고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슈퍼부자들 해마다 느네요. 스위스 자산정보업체가 집계한 데 따르면요, 올해 전 세계 억만장자가 2,325명, 작년보다 7%가 늘었습니다. 전체 재산은 7조 2,910억 달러로 12%가 늘었다고 하고요. 1인당 얼마를 갖고 있나 봤더니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2,085억 원이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슈퍼부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성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손자에게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은요,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물린다고 합니다.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그래서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손자에게 교육비로 1억 원씩이나 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글쎄 몇 분이나 될까요? 또 사교육에 못 쓰게 하면은 유학 가는 데 쓰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슈퍼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를 했죠. 513%로 발표가 됐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쌀 시장 개방은 이렇게 관세율이 발표된 이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쌀 시장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내년 예산안, 기재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예산,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어요? 네, 오늘 슈퍼 목요일이라고 불렸던 만큼 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047.74, 마이너스 14.8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6.97, 플러스 1.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거래소 쪽에서 매도가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변수는 뭘까요? 첫 번째 아침 초반까지만 해도 어제 이제 연준에서 나왔던 내용이 네.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뭐 이미 어제 미리 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이 좀 시장에서 있었고, 그다음 뭐 연준에서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일단 조건부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달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초저금리에 좀 반응을 했고, 달러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원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뭐 화학주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의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한전부지 네. 결과가 10시 40분에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0조 5,500억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기입해 예. 넣으면서 그 부분이 발단이 돼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2,050포인트를 재이탈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현대차가 많이 끌어내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들어있는데요. 네. 현대 글로비스는 후장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현대 하이스코라든지 현대 제철을 포함해서 현대 위아까지 전체적으로 현대그룹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0조 5,500억이라면은
감정 평가가액이 3조 3천억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많이 쓴 거죠. 네. 사실 삼성그룹주는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4조 언저리를 뭐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비한다면 현대차가 너무 과하게 쓴 게 아닌가. 인수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개발하는 거는 자체는 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금력을 너무 과하게 썼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매물이 기관 쪽에서 많이 쏟아진 게 시장에 부담이 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좀 끌어내리는 압력이 네. 되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환율 얘기하실 때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환율이 반등하는 부분. 그렇죠. 네. 예, 달러가 오르고 원은 좀 내리고 있죠. 네, 워낙 가치 부분이 좀 네. 약해지는 부분, 저 환율이 반등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린 네, 거라서 약간 그래.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이랑 당분간은 이 한전 부지값 때문에 많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사실 뭐 환율이 올라가서 뭐 물론 뭐 엔화도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엔화의 약세 부분 때문에 계속 자동차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0만 원대가 현대차가 또 깨지는 건 상당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이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 호흡의 매물이 좀 감소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약세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뭐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네. R&D 비용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써야 될 돈을 이런 쪽에다 너무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사실 있거든요. 예. 배당 매력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룹 자체적으로는 현금 동원 능력이 한 40조 정도 있기 때문에 10조라고 한다라면은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너무 과하다 쓴 부분들이 이걸 개발해서 나중에 가치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긍정적인 네. 평가를 받겠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뭐 물론 한 번에 다 갖다 내는 건 아니지만 자금을 나눠서 낸다고는 하지만 뭐 기업 가치에 있어서 일정 부분 추가적인 배당 매력이라든지 투자의 여력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슈퍼 목요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금리 얘기가 나올 네네. 거고. 근데 스코틀랜드 이제 독립과 관련한 투표가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뭐 시장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한다는 점점 그렇게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예.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반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유럽권에서 이머징 시장이나 아시아권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있어서 약간 조금 둔화될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영국 뭐 파운드화가 좀 약세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데요. 뭐 일단 뭐 미국에서도 드러내놓고 뭐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브레이브하트라는 그 영화가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독립은 계속 염원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좀 독립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좀 거의 반대하는 분위기고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좀 강해서 여러 가지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이 좀 안 네. 좋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환율이 계속 대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네. 좀 매도 욕구를 또 자극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대형주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전 부지 입찰 때문에 방금 이제 시황에서도 현대자동차 주가가 급락을 했던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어요. 의외죠. 네. 뭐 값이 오를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워낙 서울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고 그렇죠. 규모가 엄청나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국내 1, 2위 재벌 그룹인 이 삼성하고 현대차가 참여를 했으니까 네. 이른바 그 가격 배팅 레이스가 상당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10조 5조 5천억입니다. 네. 이 감정 가격 겸 예전 가격이 3조 3,300억이었거든요. 한 3배. 네, 되네요. 3배입니다. 3배이고 예. 뭐 다들 당연히 4조는 넘는다, 뭐 5조는 넘는다 정도까지는 했지만 10조가 넘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요. 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3.3 평방미터 우리 옛날식 표현을 하면 평당. 네. 얼마예요? 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평당이요?
평균받는 예. 가격이.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계열사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네.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사옥을 짓고 뭐 컨벤션도 짓고 문화예술 공간도 짓고 하는 그런 건데 현대차가 어쨌든 특히 이제 현대차는 사옥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염원이 있죠. 네, 예. 지금 이 양재동 사옥이 너무 좀 외곽에 있어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그래서 당초에는 뚝섬, 성수동 뚝섬 쪽에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길 사옥으로 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 도시개발 네. 부분하고 이제 충돌이 생겨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옥 부지 네. 이를 꼭 가져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써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0조는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죠. 당장 네. 지금 오늘 주가가 뭐 10% 이상 빠졌습니다. 급락했죠. 예. 어쨌든 대형주인데 20만 원이 넘는 대형주인데 10%가 빠졌다는 건 사실 굉장한 쇼크죠, 사실은. 코스피 전체를 끌어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현대차의 이익 창출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걸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과연 여기 이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가격 자체가 과하다라는 시각이 시장에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이런 좀 과하다는 평가에 대한 또 코멘트를 하고 있나요? 필요한 땅이었고 네. 필요한 만큼 이게 어차피 이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입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그렇죠. 감정가는 말 그대로 감정 가격이고 네. 입찰이라는 거는 결국 경쟁사보다 얼마나 더 내느냐. 결국 기회비용의 이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적정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환율 하락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굉장히 후진적이고 고질적인 대기업들의 행태인데요. 네. 환율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채산성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 기업들은.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를 이 악화되는 수익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이른바 납품대금 네. 한테 납품업자들한테 이거를 이제 전가하는 거죠. 가격을 후려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쁘네요. 대기업들은 손해보지 않고 결국 이 환율 하락의 이 실패, 환율 하락의 부담을 결국 이 하청업체 을에 네. 있는 이 하청업체, 2차 업체, 3차 업체, 협력업체들 이쪽한테 이제 전가가 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엔 환율이 이제 급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환율 하락 부담을 이 하청업체, 수급사업자한테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네.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산하고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특히 이제 수출 의존도와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다고 비용이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은 협력업체들도 일정 부분은 같이 그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대기업은 리스크를 지지 않고 2차 협력업체한테 넘기고 그럼 2차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그렇죠. 열악한 3차, 네. 3차는 또 4차 이렇게 이 아주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른바 갑을 관계에 의한 하청고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들이 혹시 보복을 우려해서 네.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신고 포상금제도 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이런 거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쉽게 아주 정말로 못 견딜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그렇게라도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아마 발본색원 하려고 들 거고요. 대부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밝혀지게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 대기업들이 방법 많잖아요. 환해지하는 방법. 그렇죠. 선진적인 방법도 많은데 이렇게 정말 후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니 좀 화가 좀 나기도 하네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불식이 됐죠. 네, 오늘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이제 마감이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예정대로 양적 완화는 줄입니다. 네. 지금 25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는데 그거는 150억 달러로 이제 줄이기로 했고요. 아마 10월 달 되면 이 150억 달러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네. 양적 완화 자체는 10월 달이면 다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심은 금리를, 지금 제로 금리를 그러면 과연 양적 완화 끝났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대체 언제 할 거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FOMC가 일단은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은 이제 FOMC가 끝나고 발표하는 성명문에서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한다. 네. 이 considerable 타임즈인가요? 그 상당 예.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번 성명서에서 없앨 경우에는 조기 인상의 신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안 없앴습니다. 네. 그 표현이 남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적어도 내년 한 중반까지는 지금의 제로 금리를 계속 가져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네. 상방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초반에 이런 요인으로 좀 올랐는데 현대차가 까먹었죠.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승자의 저주가 안 오길 바라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가 이 내년 초부터 적용될 수입쌀 관세율을 정했죠. 관세율을 정했다는 것은 일단 쌀 시장을 열겠다는 겁니다. 관세율은 513%로 정해졌는데 높긴 하지만 농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 문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 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기침이 심하신 경우는 이런 마왕이라는 약들과 행인이라는 약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약의 처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찬바람 불고 하니까 이런 따뜻한 십전대보탕, 쌍화탕 이런 게 이제 생각나는 계절이거든요. 보통 현대적 건물에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요즘. 근데 여기는 한옥을 좀 개조해가지고 전통적인 느낌이 나서 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느낌이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몸에 좋다는 약이 있어서 그래서 경옥고 지으러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촌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통인 한약국입니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꼭 어떤 그런 시골 마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약간 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동네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자리 잡은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한약국이 한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한약이랑 한옥집이랑 잘 어울린다.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십전대보탕이나 쌍화탕 이런 보약들을 요 앞에 있는 가마솥에서 직접 끓이거든요. 사람들이 또 신기해하기도 하고 왠지 더 저기 약을 먹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가을 하면은 옛부터 우리나라는 그해 한 해를 잘 나기 위해서 이렇게 보약을 먹는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몸이 이렇게 많이 허한 경우에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방이 양방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서촌 마을에 있는 통인 한약국의 김미란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예, 가을이면 이제 보약 먹었던 그런 시즌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한의사분이 하셨는데, 한약 냄새만 맡아도 왠지 몸이 나아지는 것 같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십전대보탕, 쌍화차 좀 마시고 감기 좀 빨리 나아야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깔으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웹사이트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내년부터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 513%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쌀 시장은 열린다는 겁니다. 7월에 이미 관세화를 진행을 한다고 선언을 했었고요. 대신에 세금을 많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수입쌀에는 관세율을 513%를 물리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과정이었고 쌀 시장을 어쨌든 열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들은 계란도 던지고 여러 가지 강력한 반발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랬지만 일단 관세율이 발표가 되고 통보가 된다면은 쌀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게 됐고요. 이제는 개방에 따른 보호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 산업정책학과 윤석원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13% 관세율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사실 이제 관세율 결정하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99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미 공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 그 이제 관세 상당치라고 해가지고 그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에 이제 국제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 당시의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한 500% 이상 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은 공식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국제 가격을 네. 뭘로 잡을 것이냐 예. 하는 문제하고 그때 당시 국내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이냐. 뭐 국내 가격만 해도 도매 가격도 있고 소비자 가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국제 가격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수입한 실적이 있다면 수입 가격이 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1986년, 88년도에 수입한 그 실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쌀을 수입해 온 가격을 우리가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한 51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뭐 공식에 따라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적절하다 아니다 판단 가능하신가요? 적절하다 아니다 보다는요.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우리가 제일 높을 수 있는 관세가 400%보다는 500%가 나니까요. 네.
최선을 다한 어떤 결과다. 관세율에 관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관세율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513%의 관세율을 부담하고 수입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당분간은요. 그렇긴 하지만 이걸 두고도 일단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상 과정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이제 우리가 그 513% 관세를 정부가 계산을 해서 네. 9월 말까지 WTO에 통보를 하게 되면 WTO 회원국들이 이제 그 관세율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그 검증이 보통 못 끝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 2년 걸렸고요. 대만의 경우도 한 5년 걸렸어요. 5년이요? 네. 네. 검증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이런 검증 과정이지만 사실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러나 2년 후 또는 뭐 몇 년 후에 그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방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하고 우리는 513%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아, 예. 일단 내년부터 열기는 여는 거고 513%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적용을 하고 예. 나중에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뀐 걸로 소급 적용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 네. 우리보다 이제 그 5년, 10년 일찍 개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들도 2년, 5년씩 그 검증 과정 기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일본 정부나 대만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이 관철이 됐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그 관세율이 WTO 체제 하에서는 바뀔 가능성 거의 없다. 네. 봐야겠죠. 예. 그렇군요. 또 정부가 그렇게 예. 되도록 513%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협상을 잘 해서 그걸 이제 그 관철을 시켜야지 된다라는 당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외국도 다른 나라도 그랬으니까요. 네.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다만 예. 이 관세율 513%가 WTO 체제 하에서는 뭐 그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FTA 같은 거 양자 협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한국과 중국 간의 FTA에서는 양자 간에만 합의가 되면 뭐 쌀 관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중국은 낮추자 그러고 우리도 낮추자 만약에 예. 이렇게 하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세율 513%라는 것은 WTO 체제 예. 다양한 협상에서는 그대로 가는데 양자 협상 FTA나 TPP 같은 거 네.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예, 동반자협정 같은 데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언급도 없으니까. 아, 그거는 양호 대상에서 좀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농림부에서만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네. 통상부 쪽에서는 얘기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적어도 국민들이나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가요?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해봐야 되고요. 네. 뭐 농림부에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뭐 농림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영원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분명히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FTA 양호 대상에서 쌀은 제외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림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 분명히 했는데요. 네. 그걸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농산물의 그 협상에서 각종 협상에서 네. 정부가 약속한 것을 거의 이룬 적이 별로 없어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예. 일단 513%를 관철해야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FTA 같은 그런 양자 간의 협상에서는 낮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자 협상에서는 네. 양국만 합의하면 네.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특히 TPP 같은 경우는 일본도 지금 자기네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전혀 타결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뭐 농림부 쪽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쪽에서 확실하게 언급을 해야만 이게 진정이 됩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쪽이라고 하면은 산업통상부 뭐 대통령께서 하신다든지. 대통령요? 예. 예, 뭐 좀 그런 데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되죠. 네. 옛날에 YS도 쌀 개방 안 한다고 했다가 개방해가지고 그때 장관이
간두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좀 더 그렇게 책임 있게 해야죠. 예. 강하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게 지금 513% 유지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WTO 체제에서 이 400%까지만 내려가도요, 국내 쌀값보다 뭐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제외한 수입산 쌀값이요,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요, 네. 관세를 예컨대 우리가 500%를 매긴다고 하는 의미는, 네. 예컨대 중국산 쌀이 8만 원 정도 한다는 관세 500% 매기면 58에서 40만 원의 관세가 붙잖아요. 네. 그 48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8만 원짜리가. 예. 그랬을 때는 국내 쌀 가격이 16만 원, 17만 원 정도니까 80kg마다 거의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정부가 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8만 원이나 6만 원보다 더 싼 쌀, 예컨대 국제 시장에는 쌀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쌀 품질의 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대도 다양하고요. 예. 이런 1, 2만 원짜리라든지 3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쌀들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쌀들의 경우에는 관세를 400% 매겨도 국내산 쌀 가격보다 낮아질 수가 있죠. 네.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농가가 갖게 되는 이 피해라든지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요. 네,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쌀 산업에 대한 보호책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쌀 대책을 저도 오늘 다 검토해 봤는데요. 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뭔 말씀인가 하면 쌀이 이제 저희들이 유예한 게 개방을 안 한 게 20년 됐지 않습니까? 네. 20년 동안 정부가 한 쌀 정책이 쭉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고정 직불금 단가를 좀 인상하는 건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있죠. 예. 고정 직불금을 100타르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내년부터 올린다. 네. 그 정도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쌀 소득 보존 장치들이 좀 미흡하죠. 예컨대 쌀 소득 보존 직불 제도에서 변동 직불을 지급하는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표 가격이라는 게 지금 현재 올라서 이제 17만 원 정도로 설정을 금년 봄에 해놨는데요. 그 목표 가격 설정에 이제 생산비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농가의 실질 소득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장치들도 전혀 지금 빠져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이 쌀 시장 개방, 그러니까 쌀 관세화에 대한 이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돼 왔고요. 그동안 농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미흡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무유기. 20년 동안 정부가 쌀 시장이 10년 해서 지금 20년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년 동안 뭔가 쌀 정책을 내놨어야죠. 근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를 늘린다, 잘하는 농민들이다, 기계화해가지고 생산비 줄인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네. 중소규모의 쌀 생산 농가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쌀 농사가 그래도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네. 그런 대로 농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간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2014년만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개방을 해야 되면 농민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예. 2015년도 농림부 예산 중에서 쌀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요. 예. 반영된 것이 지금 쌀 고정직불 단가 아까 말씀하신 9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리는 거 그거에 7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하고요. 네. 지속직불제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6년차 이상 되는 유기인증 직불금 그게 65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네. 건수로 봐도 그 두 건만 현재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쌀은 우리의 식량이고,
굉장히 모든 정부가 다 같은 뜻을 가질 만한 건데도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네. 또 농민단체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도 근본적인 쌀 그 정책이 안 되고 있었고요. 예. 당장 이제 2015년에 개방을 하는 인데 2014년 현재 2015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네. 농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확실하게 FTA 같은 양자 협상에서 쌀은 양호 대상으로서 빼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그다음에 쌀 산업 대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쌀 대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있는데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니까. 예산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네. 좋은 것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이외에 식량 주권이라든 식량 안보라든지 네. 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 쌀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네.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 산업정책학과 윤석원 교수와 쌀시장 개방, 쌀 관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다 쉬셨어요? 네, 다 쉬었습니다. 카드는 좀 긁으셨어요? 당연히 긁어야죠. 아, 네,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네, 경제도 살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네, 많이 애쓰셨군요. 네. 그런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 대체 휴일이 있어서 좀 길었는데 이사님은 대체 휴일까지 다 쉬신 거죠? 네, 저희 회사도 네. 대체 휴일 쉬어서 4박 5일이었죠. 네. 네. 그래서 4박 5일 다 쉰 사람들은 되게 행운이었고 아닌 사람들은 좀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게 된 게 있나요? 네, 이번 추석 연휴가 대체 휴일 포함하면 말씀드린 대로 4박 5일이었고요. 네. 작년 2013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3년도 4박 5일이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2012년은 조사해 보니까 이제 2박 3일이어서 비교는 이제 2013년하고 14년만 해봤는데 네. 예, 일단 그 작년과 올해의 추석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어떤 언급량, 네. 그러니까 버즈량이라고 하죠. 네. 이게 한 15% 정도가 늘었어요. 늘어났어요. 네, 예.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소셜이 뭐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써서 느는 게 아니라 사실 2013년하고 14년이나 소셜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버즈량, 언급량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일단 뭐 내용 자체가 왜 어떤 게 증가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내용을 가지고 나눠봤는데 이 증가된 15% 중에는 이제 긍정적인 키워드가 5%,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가 20% 아, 역시 정도. 부정적인 게 많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늘어났냐고 이제 굳이 따져본다면 네. 이제 부정적인 버즈, 부정적인 언급량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그거예요. 뭐 고민이다, 걱정이다, 네. 스트레스다. 예. 뭐 2013년도도 뭐 마찬가지였는데 그 양이 늘어난 거고 네. 고민하고 걱정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뭐 선물도 고민, 음식도 고민, 선물도 걱정, 음식도 걱정인데 네. 굳이 이제 여기서 또 나눠보자면 이제 선물이 고민이고 음식이 걱정이었고요.
이제 표현을 그러게요. 그렇게들 뭐 물론 이제 선물을 걱정이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예, 양으로 치면 이제 선물을 고민 쪽으로 많이 하신 거고 그렇군요. 음식은 걱정으로 또 네.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음식 준비하시는 그 후유증으로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올라왔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추석에 작년보다 이런 고민,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더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사회학적으로 좀 약간 시각을 놓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선물이나 음식에 대한 고민 걱정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이 올라왔어요. 가족 자체에 네. 대한 걱정이요. 네, 올해 특별히 추석에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굳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찾아본다면 네. 이제 저는 이제 세월호 영향으로 이제 보거든요. 네. 세월호 사태 이후에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뉴스에서 언급받지만 이 성묘나 차례를 잘 안 지내시다가 네. 올 추석에 갑자기 이제 지금 지내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네. 성묘나 이제 차례 제사에 대한 언급도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또 성묘를 많이 또 저도 한 20년 가까이를 똑같은 장소를 가는데 올해 확실히 성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느꼈고요. 일단 차가 많이 막히셨군요. 그러니까 막힌 건 둘째치고 네. 일단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저희 옆에 항상 못 만났었는데 예, 옆에를 만났다는 거. 네. 그리고 다른 쪽을 많이 이렇게 손을 좀 봐줬다는 거. 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서 이유를 좀 찾고 싶고요. 뭐 굳이 또 이거를 확대 해석하자면 조상님을 좀 찾는구나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차례를 안 지내고 성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엄마들한테 스트레스가 네. 가면서 네. 또 거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러면은 추석 직후의 변화,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추석 직후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네. 이번엔 어땠어요? 뭐 신용카드 매출이야 뭐 카드사에서 잘 이제 발표해 네. 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여자분들의 그 상품 쪽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어떻든가요? 뭐 예상한 대로 네. 옷이나 가방, 신발에 대한 이제 쇼핑 언급이 네. 예, 급증했고요. 추석 끝나자마자 급증했고요.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부부 갈등, 부부 싸움, 네. 또 이제 이혼이란 단어, 키워드들이 또 많이 올라왔고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가족의 평화를 생각하신 최재원 이사님처럼 하시면 네, 근데 이제 그 이혼이라는 게 이제 네. 화가 나서 쓰는 표현이지 네. 사실은 뭐 어떤 그런 직접 진지한 이혼은 하는 건 아닌 걸로 아니고. 알고요. 네. 사실 주위에서도 또 정말 저도 많이 이번 추석 때 싸웠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해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네. 사실 뭐 경제를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가정의 평화를 또 이루는 그럼요. 것도 네. 뜻깊은 일이라고 아주 생각을 해요. 뜻깊은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일반 휴가가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찾아오는 황금 휴가가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두 어떤 휴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일반 휴가는 지금 가족을 위한 휴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연휴 휴가는 이제 명절을 제외한 황금 연휴는 이제 나를 위한 휴가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키워드가 어떤 게 나와요? 제일 높은 키워드는 당연히 여행이지만 이 또 황금 연휴에서는 이제 나를 위해서 어떤 하는 그런 네. 행동들의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날씨. 이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일반 휴가는 내가 날씨 좋은 날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이 황금 연휴는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예. 날씨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예. 날씨 어떨까? 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 궁금하기 때문에 그때 날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네. 이제 그런 좀 다른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날씨에 민감할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날씨에 민감하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여행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위는 뭐 당연히 여행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사진. 네, 요새 이제 트렌드상 이제 사진이었고, 그 또 여전히 또 황금 연휴에 말씀하신 대로 집에 계신 분들이 네. 예, 집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집에만 것들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뭐 다른
그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4일 이상의 연휴가 한 6번 이상 올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여행 관련된 키워드가 이 황금 연휴와 관련된 여행 키워드가 5배 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연휴 또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2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정부가 내년도에 쓸 돈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376조 원. 슈퍼 예산으로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제 살리기와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적자와 채무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3부에서 기획재정부 직접 연결해서 내년 예산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